예, 안녕하십니까. 박문관 임용 일반사회 건박팀 법학 담당 박충신 교수입니다.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법학은요, 기본적으로 법학의 기초이론하고, 그 다음에 공법, 사법, 사회법, 형사법,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세부적으로 봤을 때는, 이 공법에서는요, 헌법과 행정법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사법에서는 민법, 상법은 안 나오더라고요. 한 번도 출제한 적이 없었고, 그 다음에 형사법에서는 형법과 형사소송법, 그리고 사회법에서는 통칭해서 경제법과 노동법이 노동법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강 첫 번째 여러분들과 만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어떤 문제를 가지고 설명해 드릴까 생각하다가 가장 기출 문제가 많이 출제했던 그런 영역의 문제를 제가 이번 특강 자료로 주제로 선정했습니다. 그 주제가 바로 헌법재판의 유형입니다. 마침 제가 전공이 헌법이다 보니까 이걸 좀 더 좀 재미있게 소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헌법재판에는 기본적으로 우리 헌법재판소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5가지 권한이 있어요. 그러니까 5가지 유형이 있다는 얘기죠.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우리 시험에서 논의할 수 있는 부분은 위헌법률 심판하고 68조 2항의 헌법소원, 68조 1항 헌법소원, 그리고 권한쟁의, 요 문제가 출제됐습니다. 그게 뭐 위헌정당 해산제도라든지 탄핵 심판에 관한 기본적인 그 재판의 유형으로는 논의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 4가지 유형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모든 재판이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심리의 2단계를 먼저 이해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민사소송을 제기하든 형사소송이 제기되든 기본적으로 법원, 행정재판도 마찬가지고 헌법재판도 마찬가지인데요. 기본적으로 2단계를 거칩니다. 먼저 본안전 심리라는 것이 있고 또 하나가 본안심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본안전 심리에서 심리 대상인 소송 요건, 이걸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적법 요건이라고 하는데요. 소송 요건을 구비했느냐, 이걸 심리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본안 심리는 소송 요건이 구비했다는 점을 전제로 해서 이제 청구가 이유 있느냐, 이걸 심리하는 것이에요. 우리 헌법재판의 유형은 이 첫 번째 본안 심리와 본안전 심리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본안전 심리에서 소송 요건을 여러분들이 정확히 이해하셔야 이 사건의 경우에는 어떠한 권리구제 방법을 택하는 것이 맞겠구나, 이걸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결정형식까지 소개해놨는데요. 본안전 심리 요건, 즉 소송 요건을 구비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헌재는 각하 결정을 하게 됩니다. 반면에 구비했다면 곧바로 이제 본안 심리로 어떤 결정도 하지 않고 본안 심리로 넘어가게 돼요. 그래서 청구가 이유 있다면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럼 기각 결정을 하게 되고요. 반면에 인정된다면 인용 결정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그 재판의 형식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어떤 법률의 위헌 여부를 물었다면 요 기각이 뭐예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고, 만약에 인용된다면 당연히 어떤 법률 몇 조는 헌법에 위반된다라고 하는 위헌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우리의 논의의 핵심은 본안전 심리다. 이 본안 심리 부분은 그렇기 때문에 헌법의 일반 이론, 다시 말하면 헌법의 기본적인 내용 자체가 사실은 이 청구의 이유 인정 여부를 논의하는 부분입니다. 그건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이 부분을 이제 청구 이유의 인정 여부에서는 헌법의 일반적인 내용을 우리가 공부하셔야 돼요. 이번 시간에도 이 청구의 이유 인정 여부에 대한 논의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어떤 재판이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설명해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제가 사실을 가지고 우리 헌법재판소법에 규정되어 있는 각각의 재판의 유형을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사실관계인데요. 이건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간통죄 사건입니다. 이 간통죄는 헌재가 위헌 결정 내려서 이미 폐지된 건데 좀 흔한 자료,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그 사실관계이기 때문에 제가 이걸 가지고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결국 갑과 을이 결과적으로 간통죄 사실이 인정이 됐어요. 자, 이 경우 갑이 형사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선택할 수 있는 권리구제 방법은 무엇인가? 갑이 어떻게 되는데요? 공소가 제기됐습니다. 공소 제기됐다는 얘기는
검사가 당해 범죄 사실을 수사한 다음에 법원에 소를 제기했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기소했다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리 과정에서 그 간통 사실이 인정이 된 거예요. 그럼 이제 당연히 가부의 경우에는 유죄 판결을 받을 수밖에 없죠. 자, 어떤 걸 좀 우리 생각해 볼까? 어떤 방법이 있을까 한번 살펴본다면 간통 사실이 밝혀진 감남이 생각할 수 있는 권리구제 방법은 딱 하나뿐이 없어요. 그게 뭐냐면 처벌 조항이 혹시 위헌이 아닐까라는 거예요. 처벌 조항이 위헌이 된다면 자기 간통죄로 처벌하는 형법 조항이 위헌이 된다면 자기는 유죄 판결을 받지 않아도 되거든요. 예, 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재판 과정에서 간통죄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받는 방법이 그것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위헌범 심판이고 또 하나는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입니다. 이른바 68조 2항의 헌법소원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입니다. 자, 그렇다면 위헌범 심판의 요건과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의 요건이 뭔지 먼저 살펴볼까요? 자, 위헌범 심판의 요건은 세 가지입니다. 대상이 법률이 되겠다. 두 번째가 재판의 전제성이 있어야 되겠다. 그 다음에 법원의 제청이 있어야 되겠다. 요 세 가지가 됩니다. 이때 법률은 이른바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의미하는데요. 여기에 국한되지 않고 형식적 의미와 같은 효력이 인정되는 법규범이면 된다는 것이 우리 현재 입장이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재판의 전제성이라고 하는 건데 사실 헌법을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 재판의 전제성이란 말을 좀 어려워해요. 근데 여러분 충분히 이해하실 만합니다. 재판의 전제다, 무엇의 전제다라는 얘기는 선결 문제다라는 뜻이에요. 즉 무엇이 선결 문제인가? 지금 문제되는 이 법률의 위헌 여부가 당해 사건에 있어서의 선결 문제가 되어서 이걸 풀이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어떤 사건이 소송 계속 중이다. 그 소송 계속 중인 사건에 위헌 여부가 문제되는 법률이 적용돼야 되겠다. 그리고 당해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서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는 경우 이걸 우리가 재판의 전제성 이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자, 이럴 경우에 절차로 봤을 때는 법원이 제청을 해줘야 돼요. 이때는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당사자가 신청을 하기도 하고 법원이 직권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신청에 의하건 직권에 의하건 법원이 제청 결정을 해야 헌법재판소로 제청을 해줘야 헌재가 비로소 당해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판하게 됩니다. 자, 이게 이제 68조 위헌범 심판, 이른바 헌가 사건이라고 하는데 위헌범 심판의 요건이에요. 반면에 위헌심사헌법소원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내용은 다 똑같습니다. 법률이어야 되겠고 재판의 전제성이 있는데 자, 좀 전에 위헌범 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 당사자가 신청할 수 있다라고 그랬죠. 근데 그 신청에 대해서 당해 법률이 위헌이니까 법원으로 하여금 당해 법률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를 판단해주는 위헌범 심판을 제청해 주십시오라는 신청을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기각을 한 겁니다. 법원이 기각을 한 겁니다. 그랬을 때 당사 청구인이 제청 신청인이 일정한 청구 기간 내에 헌법재판소에 직접 당해 법률의 위헌 여부를 청구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이 됩니다. 이른바 68조 2항의 헌법소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기본적으로 다 같습니다. 여기 각하결도도 포함된다는 것인데 이것까지는 여러분들 모르셔도 됩니다. 나중에 제가 우리 수업 시간에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청구기간은 제청 신청 기각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다. 과거에는 이제 이 조항이 14일 이내였었는데요. 그 기간을 좀 늘려놨어요. 30일로. 이 기간 안에 청구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사안을 한번 검토해 볼까요? 갑은 법원의 간통죄 조항에 대해 위헌범 심판 제청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제청 신청을 받은 법원은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고 판단되면 헌법재판소에 위헌범 심판을 제청하고 그렇지 않으면 제청 신청 기각할 수 있습니다. 자, 제청을 하게 되면 위헌범 심판이 되는 것이고 제청 신청을 기각하게 되면 그런 당사자는 뭘 청구할 수 있어요? 68조 2항의 헌법소원, 즉 30일 이내에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죠.
이게 바로 68조 2항의 위헌법 심판과 68조 2항 법소원이라는 것입니다. 자, 제가 문제를 하나 내볼까요? 이걸 가지고 제가 조금 도식화시켜서 요 내용,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을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무서장 을은 갑에게 관련 세법에 근거해서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근데 갑은 관련 세법의 내용이 지나치게 높은 세율을 주장하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세율이 너무 높은 거죠. 자기가 생각해 봐도 권리구제를 청구하려고 합니다. 이때 어떤 권리구제 방법이 있겠는가? 자, 제가 한번 A를 법률이라고 생각해 보죠. 자, 그리고 행정청, 여기서 보게 되면 세무서장 을이 있는 거죠. 을이 이제 행정청, 우리 행정법에서도 공부합니다. 을이, 그 다음에 갑이 등장하죠. 네. 사실 이 법률은 두 가지를 규정해놓고 있습니다. 이게 실체법이기 때문에 요건과 그 다음에 효과를 규정해놓고 있어요. 자, 우리가 요건을 X라고 이렇게 통칭한다면 효과를 B라고 한번 생각해 보죠. 효과를 B라고 해보자. 그러면 갑에게 기본적으로 이제 이 법률이 처음 만들어진 거예요. 먼저 시간 순서입니다. 법률이 있고, 근데 갑에게 이 법에 규정되어 있는 요건에 해당하는 X에 해당되는 어떤 사실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걸 X1이라고 한다면 이게 두 번째예요. 이런 사실이 발생하고요. 시간 순서대로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발생했을 때 세무서장인 을은 이 법을 근거로 해서 법에 규정되어 있는 효과, 이게 바로 뭐죠? 조세부과 처분입니다. 세금을 부과하는 거죠. 그래서 B에 해당되는 B1이라는 조세부과 처분을 했다, 이겁니다. 자, 이런 사건이 이렇게 이제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면 이 조세부과 처분하게 되면 갑은 이 조세부과 처분에 담겨 있는 금전급부 의무가 갑에게 현실적으로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근데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금액이 너무 많다. 알고 보니까 세율이 너무 높더라, 이거죠. 우리가 세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국가가 운영하기 위해서는. 그렇지만 그 세금이 지나치게 높으면 안 돼요. 그건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기본적으로 세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점은 이른바 비례원칙에 반해서, 즉 과잉금전칙에 반해서 위헌일 수가 있으니 갑이 그걸 다투고자 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물론 이 B1에 대해서 취소를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취소를 제기해 본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완전한 권리구제 받을 수는 없습니다. 왠지, 자, 일단 기본적으로, 자, 이게 이제 세 번째가 되는데요. 이러자 갑이 이 조세부과 처분에 대해서 법원에 B1에 대해서 취소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거죠. 이게 네 번째라고 생각해 보시죠. 그럼 이 취소 소송에서는 요 B1이 과연, 즉 조세부과 처분의 위법 사유가 있는지를 심사하는 겁니다. 근데 따져보니까 이 조세부과 처분은 법의 내용대로 한 거예요. 세율이 높다는 것은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 높다고 생각하는 거지, 어쨌든 법에는 그 높은 세율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세무서장 을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대로 부과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B1이라는 조세부과 처분이 원래 세법의 내용대로 집행된 것이라고 한다면 이건 위법 요소가 전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 청구 이유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갑이 청구한 것은 이거 위법이니까 취소해 주십시오 라고 했던 건데, 위법일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 어찌하겠어요? 결국 이 재판 가봐야 질 게 뻔하죠. 근데 여기까지가 행정소송에서 하는 일이고 헌법재판은 그 다음 단계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만약에 이 법률이 위헌이라고 한다면, 그죠? 얘가 위헌이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이 처분은
위헌인 법률에 근거해서 내려진 처분이기 때문에 얘는 위법이 됩니다. 무조건 위법이 됩니다. 그러면 갑의 청구 이유가 인정될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갑이 다시 법원에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하는 거예요. 즉 처분의 근거 법률인 A 법률이 세율 조항, A 법률 세율 조항이 지나치게 높은 세율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위헌입니다. 그러니 헌재에 위헌 법률 심판을 제청해 주십시오 라고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합니다. 자, 이 신청을 받은 법원이 할 수 있는 일은 두 가지다 이거예요. 하나가 뭐냐면 맞다. 그래서 법원이 헌재로 위헌 법률 심판을 제청하거나, 그럼 헌법재판소예요. 헌재가 A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판하거나, 이게 바로 이제 위헌 법률 심판이 됩니다. 네. 아니면 색깔을 제가 바꿔볼게요. 법원이 제청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기각하게 되면 갑은 헌재로 이게 바로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헌법소원을 청구한다 이거죠. 68조 2항에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 첫 번째, 여기를 보시게 되면은 4번이고 5번이고 얘가 6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별하기 위해서 제가 이거 7번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게 8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결국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6번의 경우에는 이게 위헌 법률 심판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8번의 경우에는 이게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자, 그래서 이 사안에 이 문제 적용해 본다면, 자, 이 사건에서 법원에 일단 이 조세부가 처분에 대해서 취소송, 이게 바로 이제 행정법에서 공부할 겁니다. 이게 항고소송이라는 거예요. 이 항고소송 중에서 취소를 제기하게 되면 이 제기해 놓고 난 다음에 이게 소송 계속이라는 얘기예요. 법원의 특정 사건이 이렇게 된 게 이게 소송 계속이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처분의 근거 법률이 A 아닙니까? 이건 법률이라고 했으니까 대상이 법률이고요. 재판의 전제성이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법률이 합헌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법률이 합헌이라고 한다면 얘는 위법이 될 수가 없죠. 적법이 됩니다. 그러면 이 사건에서 갑은 패소하게 될 것이고요. 반면에 이 법률이 위헌이라면 그러면 조세부가 처분은 위법이 됩니다. 그러면 갑의 청구는 인정될 것이고 이 사건에서 갑이 승소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다른 내용의 재판한 경우다 이런 얘기예요. 당해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서 다른 내용의 재판한 경우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해하실 만해요? 물론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은 있습니다만 큰 틀에서 보게 되면 이 정도 이해하셔도 되겠습니다. 결국 사건 번호, 우리 헌재 결정을 보게 되면 사건 번호를 보게 되면 이 위헌 법률 심판은 이게 첫 번째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헌가 사건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위헌 심사 헌법소원 사건은 이게 헌법소원 68조 1항의 헌법소원은 헌마가 되는 거고요. 얘는 헌바 사건이라 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죠, 여러분들? 네. 자, 이제 다른 문제를 한번 볼까요? 지금부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68조 1항의 헌법소원, 이른바 권리구제 헌법소원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교도소장 을이 미결 수용자인 갑의 변호인 병이 갑에게 보낸 서신을 검열했다. 서신 내용을 열람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을의 서신 검열에 대해 갑이 권리구제의 방법은 무엇이겠는가? 이겁니다. 자, 먼저 생각해 볼 것이 있다면 지금 교도소장 을의 행위로 인해서 갑의 어떤 기본권이 지금 제한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 물론 통신의 비밀도 문제되지만 그 중에서 특히 갑과 누구 사이냐면 미결성자와 변호인 병 사이의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그 헌법에서 공부하겠습니다만 간단하게 그 개념 정리하겠습니다만 우리 헌법이 1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변호인의 조력할 권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제한을 받았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런데 이 서신 검열은 이거는 법률이 아니거든요. 예, 법률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앞서 공부했던 위헌범죄 심판이거나 아니면 68조 2항의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우리 헌법재판소법 68조 1항에서는 공권력 행사나 불행사로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에 물론 그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다른 법률 구제 절차가 있다면 그 구제 절차를 거쳐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해놓고 있어요. 이게 바로 권리구제 헌법소원입니다. 자, 어떤 방법을 모색해 볼까요? 교도소장이 서신 검열에 대해 먼저 우리가 아직 공부하지 않았던 하항고소송 중에 취소송을 우리가 잠깐 얘기했던 취소송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역시 취소송도 역시 재판이기 때문에 소송 요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앞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대상이 법률이 된다는 것처럼 이 취소송, 즉 하항고소송의 경우에는 그 대상이 행정처분이라 돼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서신검열은 우리 행정법상 권력적 사실행위라고 그래요. 이것도 역시 우리가 공부하게 될 거예요. 이 권력적 사실행위에 대한 처분성은 인정이 돼요. 자, 문제는 모든 재판은 소의 이익이 있어야 이 재판하는 것입니다. 좀 전에 봤던 위헌범죄 심판의 소의 이익은 뭐냐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한다는 것, 재판의 전질성에 소의 이익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네, 기본적으로. 자, 취소송은 뭐냐면 이 서신 검열로 인해서 당의 여기서는 누구죠? 예, 우리가 앞서 이름을 제가 헷갈렸네요. 예, 갑이군요. 예, 갑이 갖고 있는 기본권이 변호인의 조발 권리이기 때문에 변호인의 조발 권리가 제한을 받았단 말이죠. 그런 점에서 보게 되면 이 서신 검열 자체는 당연히 처분성을 인정할 수 있는데 문제는 서신 검열을 취소해 본들 교도소장이 서신의 내용을 이미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기억을 지워낼 수가 없어요. 즉 침해된 권리를 회복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이익이 없어서 각하될 것이 분명해요. 자, 그래서 취소송은 적당한 권리구제 방법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바로 이른바 권리구제 헌법소원입니다. 그럼 권리구제 헌법소원의 요건은 뭘까? 이 요건은 좀 많죠. 공권력 행사나 불행사로 자신의 기본권이 직접 현재 침해된 경우 다른 법률 구절차가 있다면 그 구절차를 거쳐서 일정한 기간 내에 즉 여기 나오는 것처럼 90일 1년입니다. 이 기간 내에 헌법재판소에 당의 공권행사나 불행사를 다퉈서 침해된 권리를 회복시키는 침해된 기본권을 회복시키는 제도가 바로 권리구제 헌법소원입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권리보호의 필요성, 다시 말하면 이건 소의 이익입니다. 소의 이익이라고 하는 개념을 소송별로 이렇게 달리 쓰기도 해요. 그래서 저거는 권리보호의 이익이라고도 하고 권리보호의 필요성이라고도 하고 협의의 소의 이익이라고도 하고 뭐 재판의 필요성이라고도 합니다. 다양한 형식으로 이름을 붙여놨어요. 자, 이런 요건을 갖췄을 때만 가능하다. 근데 제가 여기다 하나 좀 추가해 놓은 것이 원래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그 점을 생각해 보세요. 법원에서 서신 검열을 취소했다. 그래 본들 교도소장의 기억이 지워지지 않는다. 그러면 권리구제에 이익이 없는 거죠. 다시 말하면 침해된 권리가 회복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각하할 것이다.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헌법재판소라고 뭐 뾰족한 수가 있습니까? 헌재가 당의 서신 검열이 갑의 변호의 조발 권리를 침해해서 취소한다라고 해본들 교도소장의 그 기억이 지워지겠습니까? 지워지지 않아요. 자, 주관적 권리구제 이익은 없지만 이게 헌법재판이 갖고 있는 특징이에요. 주관적 권리구제 이익은 없지만 만약에 이 사건에서 헌재가 당의 서신 검열 행위를
그것이 기본권 침해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게 되면 그러한 기본권 침해는 계속 반복될 위험이 있단 말이죠. 이런 기본권 침해가 반복된다는 것은 우리 헌법 질서 수호 유지 차원에서 보게 되면 큰 문제란 말이죠. 근데 모든 서신 검열은 반드시 이런 절차를 통해서 결국 법원으로 간들 각하될 것이 뻔합니다. 그러니 누군가는 이것을 뭐죠? 판결해 줘야 되겠죠. 예, 그게 바로 객관적 헌법 질서 수호 유지라고 하는 객관적 이익이 됩니다. 그래서 주관적 권리구제 이익이 없다 하더라도 객관적인 측면에서 헌법 질서 수호 유지 이익이 있다면, 즉 헌법 제정이 필요하다면 헌재가 위헌 확인하는 의미죠. 과거에 교도소장이 가압의 서신을 검열했다면서 그거 위헌이었어 라고 하는 의미의 결정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객관적 헌법 질서 수호 유지 이익을 인정해 주게 됩니다. 자, 그러니 사례를 검토해 본다면 당연히 의뢰 서신 검열은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고, 또 서신 검열로 가압은 변호를 요구할 권리가 직접 현재 가압의 기본권이지 않습니까? 침해되었고, 권력적 사실행위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만 이에 대한 취소소송 소익이 없어 각하될 것이 분명하고, 그러니까 다른 법률 절차가 있다 하더라도 권리구제 기능성이 없기 때문에 이때는 취소를 제기하지 않고도 예외를 인정해 줍니다. 이른바 보충성의 예외라는 거예요. 역시 이런 것도 우리가 기본 우리 헌법 시간에 제대로 좀 더 상세하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신 검열 행위는 반복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객관적 헌법 질서 수호 유지 차원에서 헌법 적용이 필요한 행위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본다면 당의 서신 검열에 대한 68조 1항의 헌법소원은 적법하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게 바로 이제 68조 1항, 이른바 권리구제 헌법소원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크게 이제 위헌범 심판하고 헌법소원에 대한 논의였고요. 하나 더 있다 그랬죠. 이게 권한쟁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행정주체, 국가가 있다면 국가는 기관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거 행정법에서 공부합니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있죠. 지자체도 기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이 갖고 있는 것은 기본권이지만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기관이 갖고 있는 것은 권한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법학의 기초이론에서 권리와 권한의 차이점, 권능의 차이점, 이런 것도 공부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각각의 권한이 있는데요. 어떤 기관의 행위로 말미암아 또는 부작위로 말미암아 다른 기관의 권한이 침해되었다.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또 국가기관과 지자체 간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상호 마찬가지입니다. 꼭 어느 하나가 다른 게 아니고 이렇게 국가기관과 지자체 간 또 하나 있어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 간 어떤 처분이나 부작위로 말미암아 각각의 국가기관이나 아니면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권한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위험이 있을 때 이때 그 헌법재판소가 그 처분이나 부작위의 위헌 여부를 확인해서 권한의 존부 또는 정부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 이러한 헌법재판의 유형을 우리가 권한쟁의라고 그래요. 자, 우리 한번 확인해 볼까요? 사실관계를 한번 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의장 갑은 X라고 하는 법률에 대해 그 법률이 뭔지는 모르지만 야당인 B정당의 반대가 극심하자 여당인 A정당 속 의원들로만 수집해서 X법률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들만의 국회를 연 거죠. B정당 속 의원 을 등은 국회의장 갑의 행위에 대해 어떠한 권리구제 방법이 있겠는가 이겁니다.
자, 지금 여기서 보게 되면 국회가 지금 국회의장이고요. 여기서는 국회의장이고 그 다음에 여기 국회의원입니다. 그래서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사이에 권한 다툼이 벌어진 거죠. 어떤 권한일까? 이거는 국회의원의 기본권, 권리가 아니라 국회의원으로서 어떤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게 되면, 자, 그거 잠깐 보고 갈까요? 여러분들도 이미 아시는 분이 많으시겠지만 법률안을 제출하게 되면요, 그러면 이게 국회의장에게 오고 의장은 이것을 국회의원에게 배부하고 그 다음에 본회의에 보고합니다. 그런 다음에 위원회로 보내서, 국회위원회가 있잖아요.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위원회 있는데 위원회를 보내서, 물론 이게 마지막으로 법사위원회를 통과해야 됩니다만, 그런 다음에 본회의로 올라와요. 이 본회의에서 여기서 어떻게 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심의 표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심의에서 표결하게 되고 표결 정족수를 충족하게 되면 당의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는 거죠. 국회의원은 요건 국회의원의 권한이고요. 그죠? 국회의원 각자가 갖고 있는 권한입니다. 그런데 당연히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본회의에 참석해서 당의 법안에 대해서 심의하고 표결할 권한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쏙 빼놓고 자기 편만 모아놓고 이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럴 경우 이 심의 표결권 행사할 수 없었던 을 등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구제 방법이 바로 권한쟁의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권한쟁의 요건은 뭘까? 잠깐 보실까요? 이게 이제 방법의 모색입니다. 그래서 결국 을 등이 A 법률안에 대한 심의표결권이 침해되었다. 따라서 국회의원 을 등이 생각할 수 있는 권리구제 방법은 바로 권한쟁의 심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권한쟁의 심판의 요건이 뭐냐? 꽤 많은 것 같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당사 능력과 당사 적격 있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피청구인의 처분이나 부작위로 말미암아 자신의 권한이 현재 침해되었거나 또는 장차 침해될 현저한 위험이 있을 때 일정한 청구기간 내에 헌법재판소에 다투는 이러한 권리구제 방법을 우리가 권한쟁의 심판이라고 합니다. 이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심판 청구의 이익, 다시 말하면 앞서 얘기했던 권리구제의 필요성, 이것이 인정돼야 됩니다. 소의 이익이 인정돼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헌법재판이 갖고 있는 특징 때문에 주관적, 객관적, 원칙적으로 보게 되면 주관적 심판 청구의 이익이 있어야 되지만 객관적으로도 이것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헌법 질서, 헌법적 해임이 필요할 경우에 인정하는 것이 우리 현재의 기본적인 시각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당사 능력은 누구냐? 국가기관과 세 가지예요. 국가기관 상호 간에, 국가기관과 지자체 간에, 지자체 상호 간에 이렇게 돼 있는데, 자, 그러면 당연히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 사건에서는 국회의장과 국회의원이거든요. 그게 다 국가기관이 됩니다. 그 다음에 당사 적격이 있느냐 이건데, 당사 적격 문제는 자기활성 문제예요. 다시 말하면은 국회의장의 법률안 가결 선포행위로 말미암아 국회의원 자신의 권한이 침해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사 적격은 당연히 인정됩니다. 즉 청구인 적격과 피청구인 적격은, 그러니까 당연히 피청구인 적격은 을 등 국회의원에게, 피청구인 적격은 국회의장을 상대로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처분이나 부작인데, 이 처분이나 부작의 개념은 굉장히 넓은 개념이에요. 행정처분 개념보다 훨씬 더 넓은 그런 개념이 됩니다. 즉 지금 이 사안의 청구인이 법적지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행위면 다 처분에 해당될 수 있어요. 여기서는 국회의장의 가결 선포행위거든요. 당의 법률을 통과시킨 것이니까 그 행위는 당연히 처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로 말미암아 지금 을 등의 권한이 어떻게 됐어요? 침해 또는 지금은 이제 침해됐다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그 법률안이 통과됐기 때문에 그 법안에 대해 다시 심의표결권 행사할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권한이 침해됐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청구기간은 이제 좀 다릅니다. 안날로부터 60일이고 이튿날로부터 180일인데, 예, 요 기간 안에 그죠? 청구하면 됩니다. 자, 결국 사안을 검토해 보게 되면 국회의장과 의원은 헌법기관으로서 국가기관이 되고, 또 국회의장의 행위로 을 등의 법률에 대한 시행표현권이 침해되었으며, 또 국회의장의 행위를 취소함으로써 침해된 권한을 회복시킬 수 있으므로, 물론 이제 한 가지 더 여기서 해둬야 될 것이 바로 뭐냐면, 권한이 침해됐다고 해서 무조건 당의 그 가결선포 행위를 취소하라라고 하진 않아요, 언제나. 예, 이제 이게 이제 사실 우리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자유권을 너무 존중해도 너무 많이 존중해 줍니다. 그래서 그것이 위헌이지만 또 기각하는 결정도 종종 합니다. 예. 그래서 그 취소일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그러한 행위는 위헌이었다는 점을 확인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심판 청구의 이익이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권한쟁의 심판 대상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 실제로 우리 헌법재판의 유형은 앞서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5가지가 있어요. 세부적으로 보게 되면 더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될 4가지 유형이 이런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여러분들 이건 우리 헌법 그 법학 문제에서 일반 사회 이 문제에서 법학 문제로 제가 2002년부터 체크해 보니까 8문제나 이 재판의 유형만 가지고요, 결정 형식을 가지고는 변론을 하더라도 8문제나 이렇게 출제됐더라고요. 제가 이제 뭐 그런 내용들은 다 우리 기본서에 제가 기본서 그 제작을 마쳤어요. 저술을 다 마쳤는데 기본적으로 우리 그 기출문제 각 논점별로 기출문제를 출제 논점에 맞춰서 소개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굉장히 필요했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법학이 굉장히 방대한데 그 방대한 법학을 우리가 변호사처럼 다 공부할 필요는 없거든요. 우리 시험이 요구하는 법학 문제의 특징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문제를 중심으로 우리가 공부해야 될 건지 그것을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데 그렇게 별로 어려움 없고, 물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출제되는 논점만 이렇게 달달달달 이렇게 외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것이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법학은 서로 상호 연관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중요한 출제 논점을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내용들은 우리가 숙지를 좀 해둬야 되겠죠. 기본적인 개념으로. 특히나 또 여러분들은 앞으로 우리 사회를 이끌어갈 우리 아이들의 스승 아니십니까? 그래서 스승으로서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교육, 좋은 선생님이 되기 위한 필요한 법적인 양식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범위 내에서 제가 수업을 진행할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제가 우리 헌법 특강 문제로 헌법재판의 유형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거 말고도 아주 재미있는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우리 시간이 항상 즐거운 시간이 될 것이라고 제가 약속드리겠고요. 그래서 그냥 책을 줄줄 읽는 그런 강의가 아니라 실제 사례를 통해서 또 사건을 전제로 해서 법학 개념을 내 것으로 만드는 그런 알찬 시간이 되도록 수업 시간을 가꾸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특강을 여기서 마치고요. 수업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